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한 민주당이 2단계 검찰개혁에 돌입했습니다. 검찰개혁 특위를 가동시켜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 탄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보궐선거가 9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공관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개혁 2단계에 돌입한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통해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아무튼 두 여야가 아무튼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김성환 평론가께 들어볼까요? 일단 당초에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분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일단 수사권을 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 종결권까지 경찰에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소권은 검찰이 기소권 자체를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지금 했던 것인데 예. 앞으로 좀 더 이 검찰개혁에 나아간다고 하면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런 방안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건 기존에도 이미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게 될 경우에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근데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 상황에서 경찰 조직이 너무 비대화된다. 네. 이런 우려 때문에 경찰을 수사와 정보로 분리하고 행정경찰을 별도로 분리한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긴 목표로 잡자고 하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되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부딪혔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과도기적인 단계들을 선택했던 건데 민주당이 다시 원론적으로 지금 원칙적인 어떤 지향점들을 다시 밝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 문제를 자꾸 걸고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부패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만드는 특별기구의 성격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를 25명밖에 안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갖고 있는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이 자기의 기구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기 어려우니 별도의 네. 특별기구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자. 이게 당초의 취지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 문제하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문제하고는 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순간 잠깐 속보가 들어와서 이것만 전달을 해드리고 바로 최수용 평론가께 드릴 텐데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려들을 낳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내에서 2명이 추가로 확인이 된 모양입니다. 80대 남성과 20대 여성으로 일단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전달을 받는 대로 다시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 바라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검찰이라는 조직이 자기 제 식구 감싸는 어떤 치유법권 지역이라는 그런 사실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검찰 개혁의 본질은 역시 수사의 독립성,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이 큰 틀에 맞춰져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수사 기소권을 일부 분리하고 6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가겠다라는 게 이제 여권의 방침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1단계잖아요. 예. 시행도 해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벌써 2단계. 가보지 않은 길도 우리가 체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결점과 혹은 우리가 제도 개선 방향이 나올 수도 있는데 미리 앞서 나가서 이미 2단계로 가가지고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 아예 더 한 발 나가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변경을 하자.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출범하잖아요. 내년에. 네. 출범하고 그다음에 이 아까 6대 범죄라든가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혹시 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정적 대응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씻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왜 자꾸 인치, 즉 사람으로 몰아내는 것만으로 좁힙니까? 저는 여권이 이건 패착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감정적 대응이 일각에서는 그러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어쩌면 공수처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수사 1호 대상 될 수도 있다. 너무 앞서 나간 거예요. 왜냐? 공수처가 무슨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김성환 평론가 좋은 지적 해주셨지만 부패 방지를 위한 예. 정말 엄정한 기구거든요. 그럼 그게 걸맞게 이제 이 기구가 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 1단계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까지 나오는 건 너무 앞서 나갔고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속도보단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검찰 개혁의 방향을 다시 한번 맞출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입법론에 불을 붙이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뭐 화풀이다, 보복이다,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문제들을 처리할 때 좀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더라도 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좀 별도로 독립돼 있는 좀 앞으로 좀 먼 지향으로 보면서 나가면서 검찰의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런 방안으로 나간다고 하는 모양새를 좀 취해 주길 바란다. 예. 그러니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한 민주당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보탠다면은 그 지금 그 방향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예. 검경 수사권 조정 큰 틀에서 합의했잖아요. 그럼 경찰이 무료의 존재 아닙니다. 검찰이 하는 일 경찰이 많이 가져갔으면 혹시나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되는데 뭐 마치 검찰에서 뭘 띄어내는 것만이 능사인 양 가는 거는 그거는 국정을 운영하는 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저도 한마디 보태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여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좀 성급하다, 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 좀 해주셨는데요.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보수 야권에서는 형사소송법 또 검찰청법 개정으로 맞불을 좀 놨습니다. 일단은 의석수상 발의를 한다고 해도 통과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꼭 의석수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어떻게 얻고 가느냐, 그리고 네.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시행도 해보지 않은 것인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국민들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큰 틀의 지향점을 만들어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면 그게 능사인 것처럼 자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검찰은 과연 어떻게 개혁하는가 이런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검찰을 그냥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게 마치 최선인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피부로 와닿던 사건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향응 접대에서 4만 원 예, 빠진 예. 고차방정 시처럼 계산해서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무조건 민주당이 수사기소권 분리합니다. 검찰개혁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검찰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정반대로 가는 것. 이런 모습 또한 국민께 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실현 가능성보다는 일단 좀 여론 형성을 위한 행보다. 하지만 좀 무리한 측면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동의를 하시는지요? 아니 저는 이제 그 말이 사실 야당이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의석수가 안 되니까. 근데 이 법을 왜 꺼냈느냐? 저는 그 시점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공소청 문제도 아까 제가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지금 바꿀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정치권에서 이걸 공론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야당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검찰청법 개정안 같이 놓고 공청회장에서 여야가 한번 저는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새로운 법에 대해서 우리 혹시 헌법 체계를 흔드는 건 없는지 혹시 형사사법 체계가 배치되는 건 없는지를 보고 야당의 주장도 같이 토론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봐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점에서 정쟁으로만 치닫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각의 제안들을 가지고 좀 공청회 혹은 여야 토론이라는 그 큰 장을 열어서 여론을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간 길이 비로소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와 본질에 부합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걸 여야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좀 이런 거를 그렇게 한 단계 치환해서 좀 수렴하는 그런 좀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아까 윤석열 총장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 얘기도 해봐야 되겠네요. 김두관 의원이 이제 필두에 서서 제기했던 윤석열 탄핵론. 민주당 내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부적절하다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된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비유적으로 이런 얘기 듭니다. 6개월 전에 그때 윤석열 총장 사퇴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어요. 그때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 내렸습니다.
아니 당내 의원들이 어떻게 자기 의견도 얘기 못하느냐 언론에서 많이 비판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당이라고 하면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은 좀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 사퇴와 관련해서 또 징계 문제로 사실 전국이 거기에다 휘말려 있었잖아요. 이제 좀 멈춰설 때가 됐다. 브레이크를 좀 밟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은 당 지도부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원들 사이에서는 아니 지금 이런 법원의 결정 이거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이나 법원이나 법적 카르텔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네. 상당히 분노한 여론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당심을 좀 다스리는 측면에서 그 분노한 당원들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감정들도 저는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함께 화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민주당이 그것만 해서 과연 4월 재보궐선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길게 바라보면서 좀 시야를 넓게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민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이거 누가 돌보겠습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당내에서 의견이 정리가 안 될 때 어제 의총을 통해서 정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의원들끼리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서 괜히 불협화음 만들고 국민들께 좀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당 지도부가 확실하게 좀 정리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만 하고 저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내용이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박주민 의원이 냈던 안과 뭐 정부안 이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단식하고 있는 유족들의 경우에는 정부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 네. 원안과 지금 바뀌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또 있는 건지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재해가 벌어지면 말단이 책임지거나 혹은 아주 솜방망이 식의 어떤 벌금이 부과되면서 안전의식 고취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좀 형사적 책임도 묻고 그다음에 이 말하자면은 징벌적 좀 손해배상도 청구해가지고 좀 작업 환경도 개선하고 네. 안전의식 고취하자 이게 이 법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사업장들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예. 이 포커스가 지금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걸 확대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 법안에 유예 기간을 또 많이 두어가지고 그렇습니다. 50인 미만은 2년 그다음에 100인 미만은 4년까지도 이렇게 두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이게 잘못하면은 이 법의 취지는 사실은 아까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이게 아무런 그 안전의식 고치도 못하고 혹시 기업들을 봐주는 쪽이 아니냐 해서 정의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 법의 취지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경영자의 어려움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취지가 흔들리면은 오히려 이런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법이 아니라면 이 법을 국회가 그렇게 통과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자꾸 그래서 누더기 법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건데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여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조금 어떤 그 결자해제 심정으로 그걸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야당도 전 김종인 대표가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예. 토론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걸 조금 저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좀 개념 정의부터 난항을 좀 겪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좀 이번 회기 내에 좀 처리를 입법을 완료를 하길 바란다라고 좀 밝혔습니다만 글쎄요, 각자 좀 입장이 많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어제 법사위 열었는데 중대재해 개념부터 정리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그 개념 정리할 때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요. 민주당 지지자들 그 의견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개혁 다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지지자들이 또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검찰개혁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 의지만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추진해라. 네네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쪽은 그 목소리를 따라서 막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소리 내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산재보험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1884년에 산재보험이 처음으로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졌을 때 도대체 산업재해가 뭐냐는 개념을 가지고 그 당시에 또 논란을 벌였어요. 논란 벌였을 때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사업자가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산업재해 발생했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도입했던 게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책임지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 100년 전 논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나 회사가 책임지도록 해야 그래야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용자하고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에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가 항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원청이든 원하청의 관계에서도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문제, 포괄적 책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예. 근데 그 책임의 문제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꾸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은 이러니 그걸 또 적용 유예하자. 이러자 저러자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그거 개정하는 정도 수준에서 멈추면 되지. 근데 그거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지금 얘기할 단계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지적을 잘 받아서 개념 정리도 좀 다시 하고 좀 포괄적으로 다시 이 상황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가장 걱정인 건 지금 유족들께서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20일이 넘도록 20일째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거라서 건강이 굉장히 염려됩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좀 정치권에서 잘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궐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공관위 회의 처음으로 열고 후보 선출 방안을 논의하는데 글쎄 이게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후보 단일화라는 그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그런 큰 틀에서 저는 방향성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안 대표, 안철수 대표나 이런 쪽에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가장 우리 당이 변했습니다. 우리 당이 혁신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그 자체가 저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상 어떻게 변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 기득권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선 룰을 예를 들면 당원 비율을 계속 현행대로 고수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오히려 저는 문호를 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 저는 야권이라는 단일 후보에서 낼 때 경쟁력이 있는 거지. 지금 보니까 김종인 대표가 95년 모델, 이른바 정원식, 조순, 박찬종 모델을 얘기하면서 예. 우리 당이 후보를 내서 결국 나중에 같이 가는 쪽이 맞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예. 저는 굉장히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정치 환경은 완전히 다르고 예. 저는 오히려 11년에 있었던 박영선 모델이 지금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들여다봐야 할 그런 단일화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전략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이 큰 길로 가기 위해서 예. 문호를 좀 개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다만 지금 입장에서 너무 자당 후보 소속 후보들을 너무 또 깎아내리거나 네. 사기를 떨어뜨리는 점에 저는 그걸 좀 감안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예. 네. 자, 여권에서도 좀 후보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역시나 좀 여권에서 단일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범여권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연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지금 그 국민의힘 쪽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열린민주당은 뭐 연대 대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이 출마 선언한 것은 어찌 보면 구도의 측면에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효과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나옴으로써 좀 야권의 어떤 판 자체가 좀 흔들흔들거리면서도 그래도 좀 활력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권의 경우에는 너무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 선거판에 있어서 선거판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김진eng 의원이 출마 선언한 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특히 이번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성대결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에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eng 의원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구도를 만드는 데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면 이게 단일화를 위한 전당원 투표를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일화를 위한 뭔가의 형식적인 틀을 갖춘다 하더라도 열린민주당의 지지자들을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저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짚겠습니다.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여당 내에서는 박영선 장관 출마 여부 관심인데 글쎄요, 출마 여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박 장관이 서울시장에 뭐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고 박원순 시장하고도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경선을 붙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뭐그 욕심을 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 개각 시점이 결국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권에서도 사실 단일화하는 방식을 놓고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렇게 조급하게 뭘 서두를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전에 선거 때 비교를 해봐도 한 달 전쯤 그때 무렵쯤에 후보를 정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바라볼 때 한 1월 초에 개각을 할 때 그때 교체가 돼서 자연스럽게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고 당내 경선을 치러도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간상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여야 모두 아무튼 뭐 후보 출마와 관련해서는 정리해야 될 사안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최수영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